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푹푹 찌는 더위 괜찮으셨습니까? 서울 최고 기온 36.3도, 경기도 광주는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부는 폭염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체온이 36.5도죠. 이보다 기온이 넘어가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습격하는 꼴이라 이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거든요. 이 폭염과의 전쟁을 치른 오늘 강보인 기자가 외출한 시민들의 일상을 취재해봤습니다. 취재 장소로 향하는 길. 조금만 길을 걸어도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휴대전화도 금방 달아올라 길게 통화도 어렵습니다. 가보자라고 하셔서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점심시간 식당으로 향하는 길. 시원한 냉면에 커피까지 마시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뜨거운 공기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취재 일정 중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영상 취재 기자의 목에는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중간중간 시원한 곳에서 쉬기는 했지만 너무 더워서 여기저기 땀이 흐르기도 했고 셔츠도 땀으로 젖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늘막 아래로 햇볕을 피해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요새 갑자기 더 덥지. 에어컨 틀어놔야지 어때요. 더워 죽겠는데. 오늘 하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36.3도, 경기 광주는 40.5도에 육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오늘 오후 2시부로 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낮 시간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저는 그래도 에어컨 나오는 실내에서 일하는데 밖에서 종일 일하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땀이 비 오듯 흘러도 묵묵히 일터를 지키는 분들 최다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방염 소재의 두꺼운 옷을 입고 무거운 공구벨트를 허리에 메고 전신주로 향할 준비를 마친 작업자들. 폭염으로 전봇대 변압기 점검 작업은 중단됐지만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 각종 도구를 챙겨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준비만 했을 뿐인데도 얼굴은 이미 땀 범벅입니다. 땀이 막 쏟아지는 정도로 됐어요. 4, 5kg 정도 되지 않을까. 그늘 한 점 없는 10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 변압기 점검을 한 작업자들. 안전모를 벗자 비를 맞은 듯 이마에 땀이 가득 맺혀 있습니다. 지금 땀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진짜 환증막 들어갔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변압기 점검 작업도 늘어나면서 더위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기온 때문에 막 쓰러진 경우도 있고 하면 위험하다 보니까 체감 온도로 33도 기준이면 한 2시간 작업해도 20분 쉬고 이렇게 우선 정해져 있고요. 머리엔 갓을 쓰고 온몸을 덮는 의상을 입은 경복궁 수문장들이 교대 의식에 나섭니다. 땡볕과 옷의 무게를 견디다 보니 머리엔 땀으로 흥건합니다. 폭염으로 광화문 앞을 지키는 경비 근무는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극심한 폭염은 생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불볕 더위에 해발 700m 고랭지 배추가 죄다 녹아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참 농부들 마음도 문드러집니다. 소비자도 타격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비싼 배추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발 700m에 자리한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2달 동안 애써 키운 여름 배추를 수확하는 자리. 이른 아침부터 농민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밭 곳곳이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배추도 상당수입니다. 폭염에 그만 녹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썩어 들어가거든요. 좋을 분들이 이런 거 드시겠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암이죠. 상황이 더 안 좋다는 다른 밭도 가봤습니다. 배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었습니다. 속 썩은 병에 걸린 건데요. 이 밭 전체의 수확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폭염이 온 뒤 집중호우, 다시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에 병에까지 기승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심어만 놓으면 배추가 잘 됐습니다. 지금은 약을 치고 뭘 아무리 해도 옛날에 반밖에 안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원 고랭지에선 전국 여름 배추의 90%가 생산됩니다. 올해 예산 생산량은 3,700톤, 평년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미 봄 배추의 작황 부진으로 배추값이 30% 이상 오른 상황에서 값이 더 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당근 모종기를 맞은 제주에선 씨앗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곳곳에선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계속되는 폭염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씨앗이 발화가 안 돼 모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안에는 비가 와줘야 돼요. 비가 안 오게 되면 이제 파종을 하게 돼요. 점점 심각해지는 폭염에 농민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내일은 더 덥다지요. 한반도 전체가 두 겹 이불을 덮고 있는 것과 같아서 열이 5도 가도 못한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더워도 너무 더운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뜨거워져 서울이 38도까지 오릅니다. 이 극한 더위의 원인 바로 이중 고기압 때문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엔 두 개의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 중층부에선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고 상층부의 티베트 고기압이 그 위를 덮으면서 마치 두 겹의 이불을 덮은 것처럼 열기가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동풍이 불어 들어오는데 이 바람이 소백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이른바 팬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폭염이 주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올 들어 처음이 아닙니다. 7월 초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이 40.2도, 서울이 37.8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그때도 두 겹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에 흩어졌던 건데요. 이번에도 주말 이후 기압계 변화에 따라 폭염이 계속될지 꺾일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때 만약 찬 공기가 내려온다면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있어서 주말 이후 날씨 예보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막말 논란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격 대상이 주로 민주당 내부입니다. 과거 문, 이임, 노조, 신조까지 만들어가면서 친문계 인사에 대한 원색 비난 발언에 친문계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비난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전 총리,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대표를 윤석열 호위무사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문, 이임, 노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고 끝까지 호위무사로 봐준 사람들이거든요. 친문 세력은 구태 정치의 문법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이 전 총리를 겨냥해선 멍청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임 전 실장에겐 광화문 내거리에서 머리 박고 있어야 할 인간들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사실도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은 친문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1년엔 당의 입장에 반대되는 발언을 했다며 이소영, 장경태 등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을 향해 비속어를 쓰며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선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라는 사퇴 요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친문계 의원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새 망언이 줄줄이 등장하니 황당할 지경이라면서도 친명대 친문 프레임으로 비춰지는 건 부담이라며 확전은 자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최동석 처장의 이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사 기준을 정하는 인사혁신처장 자리라면 성인지 감수성이 필수인데요. 여성을 이른바 된장녀로 비하한 발언도 있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때 2차 가해성 발언도 추가로 터져나왔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10년 전까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한 블로그입니다. 최 처장은 지난 2015년 8월 예쁜 된장녀들의 세계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수입으로 명품을 사는 여성의 행위를 된장질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나 아들이 된장녀를 데려올까 싶어 예쁜 여자들은 얼굴값을 하고 된장기가 있는 인간은 명품에 기웃거린다는 조언을 자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쁜 된장녀들에 걸려들면 패가 망신하기 십상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최 처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당시 기자회견을 하자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2차 가해를 하느냐며 여성단체까지 함께 비판했던 글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님 성 문제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 오래된 얘기라 정확하게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매우 아쉽죠. 전반적인 당의 가치에 배치되는 발언들, 그다음에 생각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따져져야 될 겁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에게 공주님 노릇한다고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취소 기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논란인데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정치부 기자들에게도 낯선 인물인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인사혁신처에 필요한 인사조직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1956년생, 만 70세. 그러니까 현장을 떠난 지 오랜 전문가죠. 한국은행 교보생명 부사장까지 했다길래 교보생명에도 물어봤더니 2006년쯤 퇴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후에는 뭘 했을까요? 네, 20년 가까이 여기저기 강의도 하고요. 블로그에 글도 쓰고 관련 책도 쓰고 유튜브 활동도 했더라고요. 정확히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 처장대에서? 너무나 정치적인 과거 발언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고 다 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민족의 축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가 돼야 된다. 과도한 충성 발언이 1차 논란이고요.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통의 원천이다. 친명이 아닌 친문 혹은 비명 인사들을 향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중에는 욕설도 있고요. 가장 문제로 지적받는 건 성인지 감수성 문제인데요.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2차 가해냐. 예쁜 여성이 얼굴값 한다.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수두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입니다. 대체 이 처장 누가 선택한 겁니까? 누가 추천한 거예요?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은 일단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되묻는 의원도 많습니다. 대체 이 사람 누가 추천한 사람이냐고요. 지난 대선 때 캠프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 최 처장 지인은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걸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최 처장의 인사 조직 관련 유튜브 강연도 직접 보고 의견도 교환한 걸로 안다고요. 최 처장은 본인이 어렵게 자랐다 보니 가난을 극복한 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왔다고도 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자리로 적절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군요. 네, 인사혁신처는 어떤 공무원을 뽑아야 하는지 기준을 정하는 곳입니다. 능력, 공정, 중립이 핵심이죠. 가장 문제는 편향성입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21년 당시 황교익 마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가 코드 인사 공격받았거든요. 그때 이 처장은 인사는 코드 인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7대 인사 기준도 비판하고요. 과거 발언을 보면 당에 쓴소리를 한다면서 욕설도 하거든요. 여기에 여성 비하적 발언까지. 인사혁신, 올바른 방향으로 갈까 걱정되는 거죠. 민주당 의원도 굳이 이 사람밖에 없냐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얘기했잖아요. 분위기는 어때요, 당 분위기는? 다들 속으로 부글부글합니다. 지금 최 처장이 저격한 민주당 쪽 인사들을 보고 계신데요. 이 인사들 포함해 10명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좋을 리 없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친문 진영도 윤건영 의원이 사흘 전 공개적으로 한번 화가 난다고 한 뒤 겉으론 조용하죠. 괜히 공개적으로 나섰다가 친문 대 친명 구도로 비치는 게 부담이라서라고 합니다. 친명 중에도 걱정하는 인사들이 많은데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마당에 또 사퇴 이야기하는 건 부담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정은 또 대통령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오늘 강유정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들은 바는 없고 논의되는 바도 없다고요. 다른 관계자에게도 물어보니까 전문성 있는 능력 있는 인사라며 취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현재로선 낙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대통령실도 여론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자, 국민의힘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 했었죠. 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중징계입니다.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당내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 나왔는지 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 안희 기자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양수, 권영세 의원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후보 선출 취소를 각각 심의하고 의결한 선관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한 만큼 탈당에 버금가는 중징계입니다. 확정되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지도부는 당원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그건 선출 규정이지 후보 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설령 교체 근거가 있더라도 선출된 후보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와 단일화 약속을 번복했던 김문수 전 후보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당원 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권영세 의원은 파당적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양수 의원은 당 사무를 잘 모르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징계 최종 결정권은 당 윤리위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위원장이 권영세 전 위원장 때 임명된 터라 당무위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센 결정 아닙니까? 당원권 3년 정지라면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자, 최종까지 만약에 확정된다면 매우 센 조치입니다.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당원 당규상 1개월부터 3년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제명과 탈당 권유 다음으로 아주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셈입니다. 당원권 정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 못하는 거죠. 전당대회 투표도 못합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인적 쇄신안이 나온 거죠.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일단 김문수 전 장관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의 대선 후보 기습 교체를 주도한 게 불법이다, 이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5월 9일 밤 10시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먼저 후보 교체 결정 권한을 비대위에 일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일 새벽 1시에요. 비대위와 선관위가 동시 소집돼서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합니다. 이어서 새벽 2시 반에 선관위가 공고를 올려서 한덕수 전 총리만 새벽 3시쯤에 후보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대위가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의결하게 되는 건데요. 당시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당 선관위원장이 이양수 의원이었죠. 당무감사위는요, 이런 교체 시도가 당원 당규상 근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네, 이 쌍권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징계 대상이 아니던데 왜인가요? 그건?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 설명은 이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광범위한 징계가 바람직하냐,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쇄신, 특히 친윤들을 대상으로 한 쇄신이 뭔가 바람이 이제 부는 겁니까?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윤희숙 위원장도 인적 쇄신안 최근에 내놨지만 사실상 불발이 됐잖아요. 이번엔 당무감사위가 두 의원한테 책임을 물은 건데 이게 당내 역학관계도 봐야 됩니다. 당무위가 당원권 3년 정지를 결정했다고 최종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학관계를 봐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해서 당무감사합시다라고 누가 지시했을까요? 바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해온 쇄신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의원 징계를 권고한 당무위원장, 그 7명의 당무위원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당무위원들이요, 징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거든요. 당무감사를 의뢰하고 실시한 쪽은 또 쇄신파와 가까운 겁니다. 네, 그런데 최종 결정
하는 건 또 다른 기구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자, 최종 징계 여부는 바로 당 윤리위원장인데 당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한 여상원 변호사입니다. 권 위원장과 서울대법대 77학번 동기라고도 하는데요. 여 변호사 이렇게 물었더니 윤리위가 최종 징계 수위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에서는요, 당무위 징계안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에 윤리위가요, 당 대선 후보 비판했다면서 최근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쇄신파와 또 친윤 진영이 이제 뭔가 같이 맞붙는데 반응도 딱 그래요. 지금 반응도 딱 엇갈립니다. 먼저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쇄신파. 대선 패배 원인이 규명됐다.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단합을 앞세운 구주류. 반발하면서 지금 당이 또 반쪽으로 갈라진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격일까요?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민주당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시위에 나간 의원 제명 결의안도 곧 발의됩니다. 그 규모가 45명이나 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해 헌법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 사퇴를 요구하자 과거 송 위원장의 당직자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송원석 위원장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질 대마왕 송원석 비대위원장,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무십시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을 갑질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하니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형적인 물귀신 작전이죠. 45명 제명 추진을 두고는 더 원색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야당을 아예 말살해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개딸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영거푸 정청래 후보에게 대패하더니 강성 이미지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실성한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시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10만 원씩 물어주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김모 씨 등 105명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한 명만 취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이성복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본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1인당 10만 원,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복할 경우 배상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따지게 됩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시민 만여 명이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이 국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31일부로 정년 퇴임하는 이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퇴직 인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에는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소송을 준비한 모임은 10,000명 이상을 모았지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수에 맞춰 105명만 1차 소송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10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단전 지시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는 입장이실까요? 고아 직원들을 상반된 진술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건물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줄곧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본 쪽지에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소방청장과 통화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해주라. 허 청장은 그제 특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서 1차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은 실제 단전 단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도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김 여사 모친과 오빠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건물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다급히 뛰어들어갑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과 같은 건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코바나 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 사건, 공천권 개입, 부당한 선거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하여 수사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PC, 지인들 연락처가 담긴 수첩을 압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압수 영장에는 뇌물과 알선 수재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모 씨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을 다른 물품으로 직접 교환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행정관은 전 씨로부터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연락을 받았던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뇌물이나 알선 수재는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수사팀은 오늘 김 여사 모친과 오빠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김 여사 가족은 2012년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맡았습니다. 공사 이후 관할 지자체에 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이 시기 양평 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 측에 현안을 청탁하고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전직 통일교 간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 삼립 공장을 찾았습니다. 나도 산업재해 피해자라며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허영인 회장과 경영진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삼립 시흥 공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SPC 삼립 대표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 얘기였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돼요. 유사한 사고가 새벽에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 맞교대로 일하는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150%씩 주고 12시간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지고 그럴 수 있죠. 지금 대통령님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했던 일화도 꺼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일하시던 공장이라. 네.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시던 공장이고. 2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이 빵 공장은 참 힘든 데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내 돈 내고 눈칫밥 먹고 싶은 사람 없겠죠. 혼밥 손님에게 20분 만에 나가라며 면박을 준 전남 여수의 식당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 이미지까지 나빠지자 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유명 식당을 찾은 유튜버. 1인분은 안 된다고 해 음식 2인분을 시키고 들어갔는데 앉은 지 20분 만에 빨리 먹고 나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가씨 하나 보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저를 잡혀야지. 이라고 있으면 우리가 무한정이다. 이 유튜버는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먹으면 체할 것 같더라고. 꼭 많이 파셨으면 좋겠고 저 빨리 나갔으니까 먹는 거 가지고 서럽게 진짜. 영상이 공개되자 불친절 논란이 불거졌고 여수에 안 가겠다는 반응들이 잇따랐습니다. 해당 식당은 자폐일 사과문을 붙이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에 여수시도 시장이 사과문을 내며 고개를 숙였고 해당 식당에 대한 위생점검에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내 5천여 식당들을 대상으로 1인 손님 응대와 친절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진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특정 업소에 국한된 불친절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제라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정. 하지만 다른 상인들까지 불똥이 튀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방문객들이 줄어든 걸 피부로 느끼는 건 물론 장난 전화도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몇 분 만에 밥 먹고 가야 돼요. 얼른 전화 오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방문객들도 터질 게 터진 거라며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타이밍 맞게 영상이 찍힌 거지 되게 많았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동안 쌓아온 관광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아들을 향해 사제총을 쏜 60대 아버지. 며느리가 다급히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에게 여러 번 빨리 와달라고 호소했던 절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송정현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총을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숨진 30대 남성의 아내는 112에 살려주세요라며 다급하게 집 주소부터 외쳤습니다. 아내는 저희 남편이 총을 맞았다, 빨리 와달라며 앰뷸런스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쐈느냐라고 되묻자 네, 총을 만들어 오셨다고 답했습니다. 아내가 여기 애들이 있다며 신고 도중 자녀들을 피신시키는 상황도 녹취록에 담겼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아내는 아버지가 집 안에서 총을 들고 계신다, 충전하고 있다, 남편 죽일 것 같다며 빠른 출동을 재차 호소했고 안에서 장전하고 계시다,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통화에선 출동 경찰관 전화가 안 온다며 제발 빨리 전화 달라, 남편 죽으면 어떡하냐고 토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외국인 가정교사가 다른 집으로 도망친 상황도 담겼습니다. 이 아파트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신고자는 외국인이 들어와 누가 총을 들고 있다고 한다며 긴박한 상황을 전한 뒤 112에 전화해 경찰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냐고 독촉했습니다. 최초 신고 70분 만에 현장에 진입한 경찰은 총기범이 집 안에 있을 가능성 때문에 특공대 작전 수립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범행 전 남성은 총을 가지러 30-40분가량 자리를 비운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 짧은 새 벌어진 극적인 상황도 새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범행을 앞두고 망설인 걸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고 그 사이 아들은 왜 안 들어오시냐 전화까지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범행 전 편의점에 간다고 한 뒤 자신의 렌터카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남성이 20여 분간 오지 않자 왜 안 들어오느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서 30-40분가량 내면의 갈등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식인 만큼 망설임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총기 부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과 유족 간 진술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성은 가정 불화를 범행 동기로 진술했지만 유족은 생일 파티는 화기애애했다며 남성의 범행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는 남성의 주장과 달리 유족은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남성을 추궁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식당 앞에서 노인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사흘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김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식당 앞에 앉아있는 노인과 20대 남성. 노인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노인을 빤히 쳐다보던 남성은 자신의 가방뿐만 아니라 노인 가방을 챙겨 자리를 뜹니다. 노인은 가방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가방을 가져간 것 같다. 가방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간 것 같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은 근처 건물에 가방을 버려두고 태연하게 편의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상황이 주변 가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근데 여기 카메라 있던 게 카메라가 보게 다 찍히더라고요. 남성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이틀 전에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들어있을까 해서 가방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복,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최종안은 아니고 시제품 사진이 유출됐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오세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러 장의 경찰복 사진. 현재 경찰복과는 모양과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이 복장은 경찰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만든 새로운 경찰복 1차 시제품입니다. 경찰관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작업복 같다, 근무복 때문에 퇴사하고 싶다 등 반발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기존 디자인이 훨씬 좋았던 것 같고 지금 너무 작업복 같지 않나 싶어가지고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직업이라서 좀 편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경찰은 이번에 공개된 1차 시제품과 관련해 아직 초안이라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을 돌며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제품 사진을 유출한 사람은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기간제 청년 인턴으로 현재는 해당 업무에서 분리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기후위기 탓일까요? 지구촌 날씨가 종잡을 수 없습니다.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에선 갑자기 우박 폭풍이 내렸고 중국에선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 잔뜩 떨어지는 하얀 알갱이들, 비와 함께 쏟아지는 우박입니다. 도시 골목에서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물속에서도 얼음 알갱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와 오늘 스페인 남부 무르시아에서 폭우를 동반한 우박 폭풍이 불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90mm에 달했고
건물 붕괴 우려로 주민 15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와 우박이 내리면서 기온이 갑자기 25도 안팎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틀 전 프랑스 중부에서도 우박 폭풍이 부는 등 유럽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우박 폭풍이 점점 흔해지고 있는데 유럽 전역에서 5년 내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을 덮은 흙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주민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현재 시가 어제 중국 윈난성에서 발생한 산사태인데 이로 인해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교통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당국은 전날 내린 폭우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평범한 엄마와 아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기는 사람이 아닌 인형입니다. 실제 신생아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리얼 베이비돌이 미국에서 인기라는데요.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카세트에 아기를 태웁니다. I'm about to get Naomi out and yeah, so we're gonna go into the mall. 아기를 데리고 유아용 옷을 구경합니다. 평범한 모녀의 일상 같지만 유모차에 탄 아기는 신생아와 똑같은 인형, 리얼 베이비돌입니다. 실리콘으로 만든 피부에 혈관이 보이도록 색을 입히고 솜털 느낌이 나도록 염소나 알파카 털을 심는 등 장인의 수작업을 거칩니다. 가격은 약 $1,000, 우리 돈 약 140만 원부터 비싼 제품은 1,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리얼 베이비돌 산부인과도 생겼습니다. When you come here to visit us and adopt your baby, you can choose the one that you like.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형을 돌보며 학대 등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고 수집가들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근 브라질에선 이런 인형을 공공장소에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부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프로레슬링의 전설 헐크 호건이 71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위대한 동지를 잃었다며 애도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이 현지 시각 어제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향년 71세입니다. It was discovered at that time Terry Bollea, also known as Hulk Hogan, was experiencing a serious medical-related issue. 1953년생인 헐크 호건은 1980년에서 1990년대 미국 프로레슬링 황금기를 이끈 명실상부한 최고 스타입니다. 말발굽 모양의 콧수염과 귀에 손을 대고 호응을 유도하는 제스처, 상의를 찢는 퍼포먼스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는 지난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겉옷을 찢으며 트럼프 벤스 티셔츠를 내보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위대한 동지를 잃었다며 강하고 터프하고 똑똑하면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지닌 마가였다고 애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 다이하드, 식스센스 등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는 현재 앓고 있는 치매가 악화돼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으며 걷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윌리스의 가족들은 해당 보도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로 암살당했죠. 피살 2달 전 단골 한식당 사장으로부터 망명을 권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공항 무인 발권기 앞에 서 있던 남성을 갑자기 공격하는 두 여성.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독극물로 살해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살당하기 2개월 전 김정남이 망명을 권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오늘 김정남의 쿠알라룸푸르 단골 한식당 사장인 알레스 황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김정남은 이곳에서 소갈비나 냉면, 소주 등을 자주 먹었는데 당시 황 씨가 김정남에게 미국이나 한국으로 망명하라며 탈북을 권유했지만
김정남은 거절하며 괜찮다, 정치 이야기는 그만두자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황 씨는 당시 김정남을 쫓아가 진심으로 걱정된다, 미국과 한국 대사관에 친구가 있다고 재차 권유했지만 김정남이 아무 대꾸 없이 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장성택 숙청 직후 경호원 2명을 대동하던 김정남이 당시엔 혼자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신변에 위험이 생길 것 같아 망명을 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김정남의 독살 소식을 접하곤 그때 좀 더 강하게 망명을 권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김정남에 대해 상냥한 성격이었고 어조도 부드러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더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만으론 카드가 많지 않아 안보 패키지 카드를 검토해왔는데 미국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더 투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검토해왔던 안보 패키지 카드가 쉽지 않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제만으로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 안보까지 패키지로 우리 카드를 늘려왔지만 사실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안보 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협상을 해왔다가 7월 7일에 트럼프 대통령 편지가 있었습니다. 주로 관세, 비관세에 관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패키지를 좀 조정해서 우리가 개방을 부담스러워하는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농업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이런 분야들은 그리오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투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4천억 달러, 우리 돈 540조 원 상당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 안보실장, 경제부총리까지 함께 모여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8월 1일 시한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더 거둘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0.15%인 증권거래세를 0.2%까지 한 번에 올리는 안도 유력 검토 중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꾸준히 감소해 0.15%인 현 증권거래세를 0.2%로 올리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초 0.18%로 인상을 검토했지만 폭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춰 대상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건 확정적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증세에 부정적이었지만 사실상 증세로 정책 방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감세로 세수 펑크가 심각하다며 증세보다 세수 정상화의 관점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여당도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방위로 세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입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과세를 줄이는 차원으로 진행해온 분리과세도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 겁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증세 추진에 기업들을 죽이려고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냐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관세 협상으로 미사일 날아오는데 또 증세라고 하면 여론 부담이 되니 아닌 척한다고요. 최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증세라는 용어 대신 정상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흐트러진 균형과 평균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 인상을 세금 인상이라 부르지 말라는 건 억지 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은 밖에서 미사일이 날아드는데 안에서도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세율 조정인데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부터 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무슨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네, 요즘 국민의힘에 금요일 공포증이 돌고 있다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금요일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이라고 하는 시기가 국회의원들이 좀 부재하는 요일이기도 합니다. 금요일만 반복적으로 특검에서 망신 주게 하려는 수사가 아닌가. 금요일엔 의원들 대부분이 지역구에 내려가거든요. 이 동료 의원들이 없는 빈틈을 특검이 노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진짜 특검이 이 금요일에만 압수수색이 나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세어보니까 이 압수수색 5번 가운데 4번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임종득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주 권성동 이철규 의원, 오늘도 금요일이었죠. 국회의장님 좀 막아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그쪽은 무슨 뭐 나중에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그러죠. 한 PK 의원, 이 금요일마다 압수수색이 반복되니 오늘은 일부러 지역구에 안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김혜경 여사가 소비 쿠폰스로 나갔어요, 오늘. 네, 이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시장을 찾아서 쿠폰을 썼는데요. 이 김혜경 여사의 장바구니엔 뭐가 담겼을까요? 소비 쿠폰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저희 주소가 연결돼가지고 대통령님이 저희 집에서 호박전 좋아하신다고 호박전 저번에 사가셨거든요. 맞아요. 대통령이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여전히 인천이라 거기를 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단골 가게 상인들과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비 피해는 없었냐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더라고요. 제2부속실장도 이제 정해졌고 공개 활동을 꽤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비 피해 유독 심했던 경기 가평을 찾아서 점심 배식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하는 모습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즘 수해복구 한창인데 앞에 두 글자 뭐예요? 네, 두 글자 답은 셀프입니다. 민주당 정의령 의원, 이 셀프 수해복구했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나흘 전 SNS에 올린 사진이 뒤늦게 논란이 된 건데요. 회의 마치고 급하게 수해 현장에 와 있다면서 충남 당진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수해 복구하면 좋은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네, 문제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수해 현장이 정 의원 본인의 밭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해놓고 마치 수해 현장에서 봉사를 한 것처럼 사진을 올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목이 아까 셀프 복구였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야당은 일단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좌진도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농지 정비 때마다 보좌진을 대동했다는 증인까지 나왔다. 악질적이라고요. 자기 밭일을 보좌진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이에요? 이 제가 정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사진 2장 중에 1장은 자신의 밭이 맞다고 했습니다. 수로가 막히면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미리 정리한 거라고요. 운전하는 비서 1명이 같이 갔다면서 보좌진 동원 의혹은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여야 모두 복구 돕느라 요즘 분주하죠. 인증샷도 좋지만 진짜 인증할 건 사진보다는 대책이란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수업 거부에 나섰던 의대생 8천여 명의 2학기 복귀가 허용됐습니다.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은 다행이지만
반복된 선처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개별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총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급 처분은 유지하되 2학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6년 의대 교육 과정을 방학 등을 이용해 5년 반으로 단축해 이수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8월 졸업하게 되는 본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혜라는 비판에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 의료 인력이 정상 배출되지 않으면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는 학년제로 진급하는 만큼 수업을 듣지 않은 2, 4, 2호 학번이 내년 2월 복귀했을 때 벌어지는 트리플링 문제도 고려됐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 첫 회의도 열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집 자격 논의와 함께 전공의 모집 공고는 8월 초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내일은 최강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무려 38도까지 오르겠고요.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이중 고기압에 남동풍이 불어들며 폭염특보는 더 강화됐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서울은 28도, 체감 30도로 초열대야 수준이고요. 그 밖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 37도, 전주와 광주 36도 등 서쪽을 중심으로 더 덥겠습니다. 제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이틀간 양은 최대 60mm 정도인데요. 남쪽 해상에는 풍랑과 너울도 예보돼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뚜렷한 비 예보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